안녕하십니까. 에듀일의 교육학을 맡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4월 2일 날 우리가 국가직 9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내 수업에서 선생님 모의고사 냈던 거 또는 이론에서 강조했던 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근데 한 문제 빼놓고는 제가 이론 또는 모의고사로 나왔던 걸 그대로 출제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니, 선생님 문제를 보고 출제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과장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가르친 것이 나온 건 맞지만 한 문제 정도는 아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자세히 안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프로이트 거였어요. 자, 일단은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교육학에서 1번 문제 교육학개론 다음에 해당하는 학습 형태는 이라고 했어요. 이 학습 형태라는 것은 우리가 교수학습에서 이 정보 또는 기술 기반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어떤 학습입니다.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만 보고도 저는 충분하다 생각해서 모의고사 문제를 다루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학습 형태에서 분류, 변별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드렸죠. 자, 일단은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다 어떤 내용이건이라고 하면서 어떤 단말기, 그러니까 어떤 내용, 어떤 단말기, 학습 가능화된 지능화된 상태. 이 지능화라는 개념에 주목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강제적이지 않다, 창의적이다라는 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된 어떤 교육과정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같은 경우는 개별화가 좀 안 돼요. 그리고 지능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네트워킹된 어떤 이 내용, 원격 교육의 일환이죠. 그쪽으로 가는 건데 개별화가 안 되고 지능화가 안 돼요. 모바일 러닝, 앱 러닝이라는 것은 이동은 되는데 이것도 지능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 형태는 잘 텐데 지능화가 안 돼요. 창의적인 것도 아니고 개별 맞춤도 어렵습니다. 단지 접근성에서만 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게 특정 시간에 우리가 특정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정보가 학습자를 찾아다닌다. 그래서 개별 맞춤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 내용이랑 요 내용이거든요. 연관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유비쿼터스, 유러닝입니다. 유비쿼터스는 우리가 자기 개별 맞춤 또는 지능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 맞춤, 창의적인 교육과정 또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계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머신러닝이죠. 이거는 기계 자체 인공지능 또는 신경망회로 이론에 따라서 이 학습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자 중심에 개발하고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양한 개발화된 창의적인 어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유비쿼터스입니다. 유비쿼터스. 이 부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에요. 요거는 교육의 기초 또는 교육 사회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이건 이론을 알아서 쓰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문장 분석을 통해서 이거는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해당하는 교육의 사회적 기능. 자, 산업구조, 사회구조. 자, 산업과 사회. 자, 요걸 체크를 이렇게 하죠. 자, 산업이라는 것하고 사회. 그 구조 안에서 인력을 수급한다. 인력을 조달한다는 얘기예요. 인력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사회 존속, 사회. 즉, 산업이라든가 사회의 이 존속을 위해서 뭔다? 적합한 학생, 즉, 인력을 교육해서 배치한다. 정치한다. 이 개념은 뭐예요? 문화전성을 하죠. 문화전성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다양한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아니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어떤 이 문화 전수, 전달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사회이동 같은 경우는 뭐야? 내가 교육을 통해서 뭐 합니까? 바로 직업 또는 지위 이것을 상하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회통합은 뭐예요? 우리가 공동의 가치관 이런 것을 갖다 문화전승을 통해 배웠다. 그럼 이것을 하나의 어떤 다양한 복잡한 구성원들이 갈등 상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어떻게 해결하는 어떤 단결성, 집합성, 통일된 어떤 관점으로 응집해 간다는 것이 우리가 사회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 전성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정체감을 갖고 공동체를 함양해서 어떤 사회 다양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갈등 관계, 다양한 분야의 어떤 갈등 문제들을 해결해서 하나의 집합 형태로 간다. 이게 사회통합이에요. 그럼 마지막에 사회충원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인력, 사회에서 필요한 또는 조직에서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교육하거나 그걸 갖다가 우리가 조달한다. 조달.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조달청에서 딱 하지만 우리가 인력에 대한 거는 갖다가 이 충원할 수 있는 거는 교육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고용노동부 이런 거 협조적으로 해서 충원 기능에 대한 걸 담당하죠. 그래서 요거는 상식적으로 충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학을 처음 보는 사람은 요 통합을 자꾸 쓰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이거는 답이 충원, 우리가 보충 또는 조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거는 사회 갈등 또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구성원들 이 독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하나의 단일한 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다른 개념이죠. 요거 그래서 답이 요건 뭐다? 충원. 자 위에 거는 유러닝.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능력주의. 요게 이제 교육 사회학에서 얘기 나왔던 거. 특히 허용적 평등에서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허용적 평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등화론이라고 하는데 평등화 어떻게 달성하느냐? 바로 능력주의를 통해 달성한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교육 기회 평등 중에서 바로 허용적 평등이라고 부르는 놈이 있어요. 허용적 평등. 그것과 관련되죠. 이게. 그래서 허용적 평등만 신분, 성 이런 것들 특히 사회 구조적인 신분제라든가 또는 이런 불평등을 사실상 일소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명해서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3번에서 이제 옳지 않은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1. 지능과 노력의 합을 능력으로. 맞아요. 우리가 지능이 있어. 지적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후천적 노력을 통해서 내가 능력을 개발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능력주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업적주의라고 그러죠. 이거. 그 다음에 2. 현대 서구 교육평등관의 바탕. 그렇죠. 우리가 교육 기회평등에서 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허용적 평등,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장적 평등이라는 거에서 이제 우리가 기회평등이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뭐 훗설이라든가 또는 뭐 여기 여러, 우리가 이제 콜맨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김신일 교수, 옛날에 교육부 장관도 지내시고 이분이 교육학 개론 이쪽에 아주 강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어떤 이 불평등이 아니라 서구의 교육 평등 관련해서는 이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배제하고 우리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맞으니까 답이 안 돼. 근데 얘는 능력의 사회 구조적 불평등을 고려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갈등주의적 시각이에요. 우리가 기능론적 관점에 능력주의는 기능론에서 옹호하는 논리예요. 이게 자유주의적 토대죠. 진화론적 토대죠. 지금 뭐냐면 적자생존. 우리가 자연 선택설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뽑히는 게 당연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도태되는 거야. 그래서 사회가 진보됐고 혁신이 이루어졌고 보존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신분제, 계급제를 고려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돼요. 이게 이 부분은 그래서 답이 3번 틀린 게 여기 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4. 학교교육을 대표적인 능력주의 실현 장치로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초등교육의 아버지 이런 실버맨 뭐 이런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교육은 또는 학교교육은 위대한 평등 장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가만히서 본다면 맞아. 이게 교육은 평등 장치구나. 왜? 능력주의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주의라는 키워드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협동학습, 이것도 좀 교육학을 조금이라도 배웠다면은 이걸 금방 이해할 거예요. 협동학습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여러 이질적인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옳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일단 협동학습에서 이 답은 이거예요. 동질적이면 안 돼. 동질적이면 협력을 통해서 집단지성 또는 지적학습 능력에 대한 개발 이런 것이 잘 안 돼요. 동질적 집단이.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 안에 있는 분들이 보통 선발, 경쟁을 하면서 수준별 교육하자. 그래서 애들 우열반을 나눠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잘 모르는 소리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질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호작용을 통해서 한 사람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교사에 의해서 또 더 높은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협동학습은 개별 책무, 개별 과업을 받죠, 보통. 저절로 나누거나 아니면 분담을 하거나 그래요.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없으면 안 되죠. 상호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 달성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질적이어야지 각자 가지고 있는 개성적 역량을 발휘하거나 또는 우리가 협동학습이 걔네 역량을 개발한 쪽이다 한다면 좀 앞선 존재와 어떤 낮은 존재, 능력이 좀 더 낮은 존재랑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모둠을 만들므로써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비계. 학생 수준에서 대화,
그다음에 학생 수준의 지적인 어떤 언어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교수들한테 배우면은 좀 어려운 거죠. 근데 학생들끼리 이해한 것은 아 이게 이런 거야라고 친구들끼리도 우리가 시험 끝나면 대화 나누잖아요. 또는 야 수업 때 선생님이 야 이런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라고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이게 일종의 협력적 학습이거든요. 제 개인주의가 강한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되지만 협동학습은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우리가 집단에서 이질적인 존재들끼리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어떤 지적인 것들, 경험적인 것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질적 집단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순별 이동 수업에서 동질적인 어떤 단계 수준을 놓고 하는 건데 그건 협동학습이 아니잖아요. 그건 개별화 수업이잖아요. 개별화 수업은 동질적인 아이들을 모아놓고 개별적인 처치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협동학습은 그게 아니라 이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동질성보다 이질성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래요. 물론 학생이라는 동질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지적 수준이라든가 또는 개성적인 것이 각도가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소 모형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이제 지방직에 나올 수도 있는데 직소 같은 경우는 제가 과제를 분담해서 그다음에 뭐요? 전문 소모둠에서 학습한 다음에 다시 원래 모둠으로 해서 협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트에 대한 건 다른 파트에 있는 학생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별적 과제를 분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 과제라는 건 결국 개성적인 능력 또는 개성적인 어떤 잠재력 이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5번입니다. 자, 5번. 야, 이거 지금 앞에 있는 1, 2, 3, 4는 교육학의 아주 기본적인 패러다임인데 5번은 좀 심화로 출제했어요. 심화로. 자, 한번 볼까요? 5번이 왜 심하냐면 이 평가도구의 신뢰도, 타당도 이게 뭐야? 평가도구, 즉 검사도구라고 해요. 평가도구, 이거 문항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검사도구의 속성이에요. 속성. 검사도구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뢰도라는 것은 얼마나 개인차를 잘 변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위계적인 그림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검사관인데 그중에서 측정관과 관련되어 있고 이 측정관과 관련돼서 거기 안에 있는 게 신뢰도예요. 신뢰도. 그리고 신뢰도가 있어야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개인차를 변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측정관하고 신뢰도는 측정관은 검사관이고요. 이건 평가도구의 속성인데 이게 있어야지만 개인차를 변별해. 선발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정확해야 돼. 오차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1번 신뢰도는 얼마나 정확하게 오차 없이 측정하는가. 그 정확한 거. 이건 상식적인 개념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평가도가 높은 타당도를 갖기 위해서는 평가도구의 신뢰도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사 도구, 즉 평가도구의 신뢰도가 높다는 얘기는 결국 신뢰도가 있을 때 뭐가? 타당도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당도가 있다고 다 신뢰도가 있냐?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거야. 타당도는 반드시 신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뢰도가 있다고 반드시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를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서 여러분한테 수업 때 정확히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그걸 한번 잘 보세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역표가 있을 때, 관역표가 있을 때 이 관역표, 여기구나 참, 죄송합니다. 관역표가 있을 때 이 관역의 정중앙에 타켓이 있을 때 있다. 그러면 이 관역표 정중앙에 있고 잘 응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뭐야? 타당도 신뢰도가 더 높아요. 근데 어떤 사람 사격을 했는데 관역표 바깥에 요 옆에 응집돼 있어요. 이건 신뢰도 높아요. 응집성, 일관성, 정확성이 있는데 뭐가 안 된다? 가운데, 즉 이 목표로 하는 그런 타당도, 충실하는 목표를 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신뢰도가 높지만 타당도는 낮은 거고 요거는 신뢰도 타당도가 다 높은 거예요. 요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을 또 다르게 또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요거 그 그림이 뭐였어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요런 거였죠. 요런 거. 자, 우리가 요런 바를 그려놓고 어떻게 했죠? 야, 신뢰도가 있는 영역. 그다음에 신뢰도가 없는 영역이다. 근데 신뢰도가 없는 영역은 당연히 타당도도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신뢰도가 있는 영역 보면 타당도가 있는 영역이 있고요. 타당도가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자, 이 타당도가 있으면 반드시 신뢰도가 있어야 돼. 근데 신뢰도가 있다고 반드시 타당도가 있는 거 아니다. 타당도는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충분 조건 아니야.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설명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소리. 자, 그다음에 3번. 공인 타당도는 새로운 평가 도구, 타당도를 이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도구와 그렇죠? 유사성, 상관성을 보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새로운 어떤 도구를 개발할 때 기존의 어떤 거 도구와의 연관성을 보는 거. 이걸 뭐란다? 공인타당도. 근데 만약에 예언타당도는 뭐예요? 하나의 검사, 도구를 통해서 어떤 검사 결과가 있다. 또는 그 도구에 어떤 이 측정 결과가 있다. 이것이 미래를 예언하는 거. 이거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예언타당도예요. 근데 이거는 두 검사, 새로운 검사를 기존 검사에 공인받은 검사랑 같이 상관성을 알아본다. 그럼 당연히 공인타당도가 맞습니다. 근데 4번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신뢰도의 심화된 내용,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거든요. 4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야? 바로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그 다음에 반분검사, 그 다음에 문항대첩시도. 이 4가지가 신뢰도의 추정 방법이거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이거 문제도 냈어요. 뭐야? 바로 야, 재검사 신뢰도는 이 검사를 갖다가 어떻게 된다? 이 같은 문항, 같은 검사지로 시간 간격을 두고 2번 하는 거고, 동형검사는 동형검사를 2개를 제작해서 같은 집단에 2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시간 그리고 안정성 계수가 중요하지만 아래에 있는 어떤 거 동형검사는 어떻게 된다? 바로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동질성 계수가 중요하다. 문항의 동질성. 그러니까 요번에 시간 간격이 나와요. 일정한 간격을 뒀다니까 이거는 재검사 신뢰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가지를 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동형검사하고 재검사는 2번 측정하는 거. 그 다음에 반분검사하고 문항대첩시도는 뭐야? 문항을 반으로 나누든가 아니면 문항 각자를 개별적인 어떤 측정 단위로 보고 하는 한 번 검사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게 시간 간격 아니면 문항 동질성 어느 쪽이냐? 안정성이냐? 아니면 이 동질성이냐? 이런 관점으로 차이를 또 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나왔어요. 딱 나왔어요. 이게 심화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는 신뢰도 타당도에 대한 관계 또는 그 내용인데 이거는 좀 신뢰도 안으로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답이 이겁니다. 4번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요거는 뭐야? 요거 선생님이 시험 때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뭐를 특히? 얘 2가지를 구분하는 걸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영수는 국어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험 성적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 혼났어. 꾸중 들었어요. 자, 꾸중을 들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꾸중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상했다. 기분이 상했다. 여기서 초점은 얼굴이 붉어진 것이 아니에요. 기분이 상하면 얼굴이 붉어지는 거야. 기분, 정서. 요번에 중요한 게 정서를 발견해라. 정서적인 거. 그 다음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꾸중과 기분 상함. 꾸중으로 마음속이 상해. 정서적인 어떤 상처를 입어요. 자, 근데 어느 날은 영수가 우연히 국어 선생님 복도에서 맞췄어. 이때는 뭐 시험도 내가 못 본 것이고 못 본 것이 없고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꾸중을 들었다. 선생님한테 꾸중 들었다. 이 단계는 뭐야? 무조건 자극이에요. 사실상은. 무조건 자극. 그래서 이걸 혼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기분이 나빠. 즉 정서적인 어떤 반응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뭐 한 거야? 기분이 상해서 얼굴이 붉어진 거야.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를 우리가 반응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자극이야. 근데 이거 무조건 자극, 이건 무조건 반응이야. 근데 여기서 이게 국어 선생이 그랬으면 국어 선생, 수학 선생이 자주 그랬으면 수학 선생.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은 중립 자극이에요. 국어 교사는 여기서 중립 자극입니다. 이 사람은 중립 자극. 그러니까 고교사가 만약에 애를 착하게 하고 잘 친근하게 대하고 공감적으로 대했으면은 애가 어떻게 된다? 교사만 보면 마음이 열리잖아. 그런 것들도 다 중립 자극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어 교사는 처음에 애초 학기 초부터 나한테 아무런 반응 일으키지 않았어. 근데 이게 자주 여러 번 여기 나오죠? 여러 번 연습이죠.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국어 교사가 중립 자극에서 뭐가 된 거야? 조건 자극이 돼가지고 결국 내가 정서로 똑같은 스타일의 반응, 얼굴이 붉어져. 얼굴이 붉어졌다는 얘기는 기분이 상한 그런 정서의 불안감이 있고 기분이 상한 것이 그게 상기되는 거야. 내가 자동적으로 나와. 그래서 이걸 뭐란다? 조건 자극, 어떻게 된다? 조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숨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붉어진 것은 정서적인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정서적 움직임이 제일 강한 게 뭐냐면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의 이 이론이죠. 그래서 이게 불수의적, 내가 통제가 안 돼.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도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래. 이게 불수의적 반응. 우리가 쥐를 어떤 사람이 겁내고 뱀을 겁낸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쥐, 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렵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모르니까. 조건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쥐를 만지고 뱀을 만진다니까. 근데 당해보면 이제 안 그러겠지. 여러 번 당하면. 또는 아니면 옆에서 엄마가 야, 쥐지, 위험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거기서 학습이 되는 거야.
딱 그런 거를 보거나 만지고 호기심이 있을 때 뭐 가져갈 때 손을 가져갈 때 어땠나? 엄마가 옆에서 뭐라고 확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뭐가 이제 그럴 때마다 내가 위험한 행동 또는 어떤 거를 만질 때 내가 어떤 신호를 엄마한테 자꾸 받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계속 만나죠. 그러니까 원래는 뱀, 쥐 뭐 이런 거 있잖아.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은 원래 두렵거나 즐겁거나 이런 상대가 중립적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된다? 이게 점진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 쥐를 싫어한다. 뭐 쥐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바퀴벌레 싫어한다. 왜냐면 그 내용에는 뭔가 조건화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나라는 바퀴벌레를 튀겨 먹잖아. 우리가 보면 어우 징그러워 그렇지만 그렇게 조건화된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러라도 튀겨 먹는 거지 뭐. 이렇게. 한국 사람 보면 그런 거 벌레 잘 안 튀겨 먹잖아. 개구리 뒷다리는 좀 먹었어요. 별미로.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 그때 조건화된 거야. 왜? 처음에는 아마 기원전 우리가 한참 전 신석기 시대에 있던 채집하다가 어떻게 나 먹고 돌아가신 분도 아픈 분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반복적으로 돼가지고 반응들이 보이고 어떤 도식이 형성되는 거죠. 일단은 고정적 조건화는 이 불수이다. 내가 통제가 안 되는 반응, 얼굴이 붉어지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감정적인 어떤 경험,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자극이 대체된다. 왜? 우리가 자극, 어떤 꾸중이다, 먹이다. 이것이 뭐 종소리라든가 구호유사로 대체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자극 대체가 된다. 근데 이 조작적 조건 형성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원래 내가 원했던 그 자극, 그것을 내가 받아야지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극 반응이 아니라 반응 자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거꾸로 그리고 인지적인 부분이 좀 강해요. 목표의식, 내가 목표, 수의적, 능동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르죠. 근데 이거는 결국 고전적 조건화를 의미하는 거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시죠. 7번. 프로이트의 성격 구조 요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수업 시간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심리학이 원래 빼요. 프로이트를. 그리고 상담에는 조금 있어. 이게 한 줄 딱 돼 있을 거예요. 자, 초자 뭐 이런 거 무의식을 강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보죠. 뭐. 자, 도덕적 원리를 추구한다.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 그리고 양심, 이상,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초자라고 그래요. 초자. 초자입니다. 이거 답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초자인데, 자, 초자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는 뭐냐라는 거. 무의식이 여기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죠. 무의식이. 무의식은 뭐야? 원래는 프로이트 그 당대에는, 그 시대에는 약간 그 계몽주의적 생각, 합리주의적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인간의 정신은 의식적인 이성만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프로이트가 어떻게 된다? 무의식이 있다라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무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욕구 충동, 내가 통제되지 않는 그 욕구 충동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거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심신, 즉 정신과 신체, 육체를 둘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걸 심신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 세계였거든, 그 시대가. 근데 프로이트가 어떻게 된다? 인간은 말이죠. 정신 안에 의식도 있어요. 전의식도 있어요. 무의식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 안에 어떤 거다? 바로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전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분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냐? 자기 통제되지 않고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된 어떤 그런 시간, 공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무의식에 대한 거다. 근데 이것에 이끌려면 어디서 온다? 원초적 자, 원초라고 그러죠. 이드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야? 내가 지금 어떤 이 신체, 생리적으로 나오는 어떤 욕망, 특히 대표적인 게 성적 변형된 욕망이겠죠.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건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밑바닥에 있는 원초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아는 뭐냐면 이 초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모가 양육 태도에서 얘기했던 도덕적인 이상론 이런 것들 있잖아. 이것과 내 욕망 사이에 어떤 거 중개자 역할, 어떤 주체로서 나를 갖다가 어떤 자아를 갖다가 일관성 있게 만들려는 또는 주체자 역할이다. 통제자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기라고 있잖아요. 합리화하고 투사하고 뭐 이렇게 내가 말이지 대학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대학 나 원래 목표가 아니었어. 하는 어떤 거? 이 심포도형이라든가 이 합리화 안에서 이런 것들은 다 이 방어기제, 합리화, 투사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면 이 자아의 어떤 방어기제가 의미되는 거예요. 자아의 방어기제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리적 안정 또는 자아 정체감 일관성을 얻는 거. 근데 내가 욕망에 이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초자와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게 자아예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초자입니다. 도덕, 이상 이런 것들 또 부모로부터
영향받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원초적 자아, 이게 이드가 많이 통제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또 의식 세계에서 이거를 많이 인식해서 자아에서는 이걸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일단 이게 나왔다. 프로이트계.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수업 때 여러분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책에는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나열만 했지. 그게 좀 죄송해요. 이 한 문제가 좀 마음에 걸려요. 제가.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반도라. 이건 제가 자세히 다 이게 이 7번만 빼놓고 다 자세히 설명했던 거예요. 자, 어떤 걸까? 반도라 이론. 그러면 이걸 관찰학습이라고 얘기하죠. 요게. 그래서 모델 행동을 언어적, 시각적으로 부호한다. 언어적, 시각적. 이거 어디야? 바로 파지입니다.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거죠. 파지 또는 이걸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주의 집중했다. 주의 집중하는 건 뭐죠? 우리가 내가 친밀한 존재, 나보다 월등한 존재, 우수한 존재 또는 나랑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 이런 존재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친밀성 또는 어떤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나한테 관심을 끌어요. 그렇죠? 이게 관심 끌고 그러면 그가 행동하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봐. 그러면 얘가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거 언어적으로 담아. 저렇게 해서 팔을 올리고 저렇게. 그래서 언어적으로 이것을 머리로, 뇌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파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재생은 뭐야? 운동 재생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내가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해서 그 대리 모델, 그 모델이 하는 것을 내가 나를 거기다 대입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라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하는 게 이게 좀 불안전해. 이게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자기 수정도 해요. 인지적 수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바로 재생이에요. 그러면 동기화는 뭐야? 동기화는. 내가 덜 위협적인 환경에서 내가 높은 어떤 보상, 욕구, 그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라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어떤 걸 관찰했는데 이 나중에 한참 뒤에 나오는데 동기화돼서 덜 위협적일 때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동기화예요. 근데 파지는 뭐야? 일단 보는 순간 이거를 언어적인 정보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 지각을 넘기는 거. 이거를 일단 부호하라고 그래요. 이게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요. 보시면 성장참조. 이것도 좀 쉬운 문제였죠. 근데 여기 제시문이 이렇게 길게. 제가 그래서 모의고사 때 제시문을 엄청 길게 제시했던 이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장참조 평가는 좀 어렵게 약간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생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관심입니다. 이건 성장참조평가의 개념이에요. 옳은 거니까. 이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 학업 증진의 기회를 부여한다. 평가의 개별화. 그렇죠. 이거는 획일할 수 없어요. 너 예전에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됐어. 개별화해서 피드백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증진의 기회를 또 얼마나 가지는가, 또 얼마나 네가 성취했는가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걔한테 엄청난 동기부여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디귿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사전 측정과 현재 측정이 상관이 높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를 발견하려고 그래. 상관의 어떤 관계를 높게 하면 타당한 결과 아니죠. 그러면 변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떤 미미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성취, 행동, 과정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성장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관이 높은 거는 타당도가 없게 되죠. 발견을 제대로 못한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얼. 대학 진학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그래서 이 고부담 검사에 적어봐다. 고부담 그 말 그대로요. 부담이 많은 거. 이 실패, 성공이라는 이분법으로 된 거. 대학 입시라든가 취업 준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시험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거, 대학 진학을 위한 거 이런 것들은 부담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그건 실패, 성공이라는 이분법. 특히 우리가 이 합격, 불합격이라는 걸 결정하는 어떤 규준 지향, 집단 내에서 규준 지향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규준 지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규준. 즉 상대평가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답이 뭐야? 9번에 1이 됩니다. 이거는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0번은 교육관의 유형. 이것도 쉬운 건데 기본을 잘 터득한 사람은 되게 쉬워요.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경험 중심 뭐예요? 바로 아동의 성장. 그래서 뒤라는 사람이 진보주의 관점이기 때문에 아동의 성장 발달. 그래서 성장적 관점의 교육, 학생 중심의 관점을 지향해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이 안 되네. 맞는 거라. 교과 중심은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을 교수법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사의 권위도 회복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안에 있는 게 여기 들어와 있네. 뭐예요? 전해 내려오는 가치와 문화의 전수, 아까도 뭐 문화 전달, 문화 전승도 있었지만 이거는 뭐야? 교과 중심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 교과 중심 옳고 요게 교과 중심 요 내용이에요. 가치, 문화. 이 학문 중심 교과정은 뭐가 중요해? 뭐가 핵심이겠어? 바로 지식의 구조. 학자처럼 그들이 아주 고차원적인 바로 일반적 원리, 추상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전이가 높은 그 원리를 발견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 구조를 중시하죠. 그래서 탐구 과정의 조직이라고 그래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과정이라는 건 탐구 과정의 조직이라고 불러요. 경험 중심의 교육 과정은 뭐야? 바로 이 교과와 아동의 생활, 아동 중심의 생활을 그다음에 교과 중심에서 뭐야? 전해려온 전통적 교과, 문화들이 이제 사실상은 교육 과정의 핵심이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답이 3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인간 중심 교육 과정 이게 맞아요. 이건 그냥 숙제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11번으로 갑니다. 11번. 분석 철학. 아, 이것도 우리가 기본 과정에 다뤘고, 아, 이게 심화해서 모의고사에서 요 다른 어떤 철학 이런 거 같이 버무려서 이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자, 분명히 친숙하게 봤던 거예요. 자, 분석 철학 교육에서 우리가 분석 철학이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옳지 않은 게 뭐냐라고 돼 있는데, 자, 벌써 첫 번째에서 걸려. 위대한 사상가의 교육 사상이나 교육적 주장에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찾으려 했다. 이거는 항존주의에 가까운. 왜냐면 항존주의가 허칭스라든가 아들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위대한 고전, 그레이트 북스. 위대한 고전은 위대한 선현들.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위대한 사상가, 그들의 어떤 생각이 담긴 그런 어떤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진리에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적 철학은 아니야. 분석적 철학은 어떤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밑에 한계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차적 또는 반성적이라는 철학적 방법의 성격상 교육의 가치나 실천의 문제에 소홀했다. 그러니까 뭘 지향해야 되냐? 어떤 가치를 지향해? 이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를 했던 거야? 애매한 어떤 개념 정리를 하는, 개념을 명료하거나 또는 어떤 논리적, 과학적 방법으로서 어떤 객관적 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독립적 학문으로서의 교육학 지위를 올려놨을 뿐이지 교육의 여러 개념, 교육에서 활동의 어떤 여러 쓰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만 있을 뿐이 이게 뭘 지향하자라는 그런 가치 지향성을 담거나 또는 뭐요? 위대한 사상가. 그러니까 결국 1번하고 4번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왜 일맥상통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가치 지향적인 거. 그러니까 위대한 사상가, 교육 사상가 어떤 이 방향성을 찾는다. 목적의식을 찾는다. 이 가치 지향성을, 가치 방향을 찾는 건데 이건 얘가 소홀했다는 거야. 근데 이걸 찾으려 했다? 그러면 모순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항존주의로 봐야 됩니다. 항존주의. 또는 물론 전통 사상의 이상주의적 관점도 그렇죠. 절대 진리라고 하면 절대 진리는 뭐야? 위대한 고전이 있다. 위대한 고전 누가 썼어? 위대한 사상가들이 썼어. 그것만 캐치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 개념이 뭐냐? 이것도 기존의 기출문제가 비슷한 게 있었어요. 이게 나별한 사람이 이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구분했던 것도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게 뭐냐? 자, 정규 학교 교육 체제 밖에서 요게 밖에서 안에서 했으면 형식 교육이에요.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거는 형식 교육입니다. 이게 그래서 졸업 자격을 부여해 주죠. 이게 형식 교육은. 근데 이거는 자격 요건이나 교육 방법이 이 프로그램의 어떤 상황 조건은 이건 이 졸업자 자격이 아니네. 교수자의 자격이죠. 잘못 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자격 요건이 이런 고정되는 거야. 유동적인 게 아니라 고정됐어요. 요거는 어떻게 된다? 바로 안에서 그 다음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된다? 이 고정돼 있고 그 다음에 뭐야? 졸업 자격. 그러니까 이 교육 받는 사람, 이 교수자가 아니라 교육 받는 사람의 어떤 자격을 교육적 행정체제로 시스템으로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비형식은 아니죠. 이건 학교 밖에서 조직화되어 있는데 이건 유연하게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근데 무형식은 그런 거야. 이 둘은 다 의도성이 굉장히 강하고 조직적인데 얘는 무형식은 의도성인데 뭐가 없어? 조직적이지 않아요. 조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은 무형식이다. 만약에 선생님이 바람직한 어떤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저도. 근데 어떤 교육과정 체계를 가져오거나 조직화된 것을 주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무형식은 뭐 가정교육으로 보통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 그러면 이 형식과 비형식을 좀 같이 교묘하게 또는 비형식적인 측면, 유동적인, 유연한, 탄력적인 적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우연적인 건 우발적인 거야. 보통 이제 잠재교육 과정이 보통 여기에 해당돼요. 왜냐하면 수업을 가르쳤어.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 이거 의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얘가 좀 무형식은 약해. 약하면 좀 뭐 일반적인 사회화로. 여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도, 조직 이렇게. 근데 우연적인 학습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은연중에 배우는 거야. 우발적이다, 우연적인 학습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뭐 잠재적 교과정이 여기 포함된다는 우리가 학문적 분류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뭐야? 이거예요. 평생교육에 대한 관점으로 이걸 낸 겁니다. 이게 원래 교육의 기초형에도 들어가지만 이 평생교육 체제 안에서 이 설명이 필요했어요. 요 부분이.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바로 가시죠. 야, 이거 똑같이 제시문 만들고 똑같이 문제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너무나 이거 싱크로율이 100%죠. 그래서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적 원시화 들어간다? 여기까지는 잘 몰라. 그 다음에 능력 향상에 격려한다? 요건 개별적 별인데 어디 있던 거지? 바로 요거죠. 개별적 고려. 여기 이제 들어와 있네. 그 다음에 높은 성취를 이루어간다? 별로 높은 성취라는 점에서 이상적인 영역, 높은 욕구, 비전을 지향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 비전을 만들어낼 때 같이 설정, 목표 설정할 때 같이 참여해서 그들의 비전 공유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창조적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들의 자기 성장을, 능력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다면 그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것이다. 이게 뭐야? 바로 변혁적 리더십. 문화적 리더십은 뭐야? 문화적 리더십은 이거는 누가 지도자가 성직자, 고위 성직자가 돼서 학교의 전설, 학교의 전통, 학교에 어떤 게 중요한지 그 가치를 찾아서 어떻게 된다? 그걸 헌신하는 거야. 그런 누가? 지도자가 헌신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목표 헌신하게 하는 건 뭐야? 영암적 동기를 통해서 조직의 목표가 곧 내 목표처럼 공유하게 해서 내가 과업에 헌신하도록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문화적 리더십은 누가? 바로 여기는 교장이 뭐가 되는 거야? 교장이 바로 이 성직자, 고위 성직자가 돼서 학교의 전통적 문화, 특성, 정체성을 개발하는 데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리더십은 뭐야? 도덕적인 어떤 지도성을 통해서 효과적 지도성을 찾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슈퍼 리더십은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율적 지도성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이게 슈퍼 리더십은 뭐야? 지도자가 구성원 모두를 지도자로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 관리 역량, 이것을 잠재력을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 스스로가 자율적, 협력적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슈퍼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은 뭐야? 도덕적인 어떤 기반에서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단돌이 하고 일단 상호작용하고 그래서 효과적인 정략적인 학교랑 더불어서 이 도덕적 기반에서 효과적 학교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가지 구분인데 이건 뭐 쉽죠. 왜 이게 바스가 또는 베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네 가지 변혁적 지도성의 요인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더라도 요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만 구분하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14번. 야, 고구려 경당 나왔어요. 야, 이 경당 요거 의외로 어렵게 나왔어요. 왜 어렵게 나왔냐면 고려 경당 그러면 조선시대 서당의 기원이다. 초등교부터 고등교까지도 가능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또는 문물치 교육했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미혼자녀. 그래서 문물치, 그다음에 미혼자녀 이게 나왔어. 근데 문제는 문선을 교제를 했다. 사서를 했다. 이게 이제 문선이 있었나 말이야. 사서가 있었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상은. 그러니까 문선도 있었어. 근데 오경 이런 걸 가르쳤어. 오경. 그러니까 여기서 구분해야 돼. 6.25 공전에서 사서가 나오게 된 거는 이게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 뭐 성명관이라든가 향교 이런 데에서 나왔지 실질적으로 삼국시대 때는 말이죠. 오경 쪽, 오경 또는 뭐 이 나중에 뭐 고려 쪽 이쪽에 보면 뭐 어디는 구경도 했어요. 구경 9개 경을 넣었어요. 9개 경을. 그러니까 오경으로 오경 3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서 삼경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적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 경당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건 암기 숙지 상태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서에 대한 건 생각해서 사서는 이 고려 때까지도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교육과정에서 조선시대 이게 성균관이라든가 이외에 다른 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서 삼경, 사서 오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경이 전통적으로 이 고구려 때부터 쭉 고려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 신라도 그랬고요, 거의. 그리고 논어하고 효경을 이제 필수 교과로 해서 또 오경을 덧붙이게 하고 이런 경우도 많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에는 조선 후기 자창 교재.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왜 애매하냐면 이 나머지를 들어본 적이 있냐? 없어요. 나머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나머지 못 들어본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 세 가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거 사실상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은 찾아본 거지. 솔직히 저도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솔직히 저도 다 몰라.
근데 뭔 알아? 답은 알아. 저도 답은 알아요. 봐봐. 천자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여러 책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상하관으로 나눴는데 이게 유형에서 무형의 개념으로, 즉 이 실질적인 감각적인 세계에서 추상적 세계로 가서 편찬한 것, 상하권 각각 1000자씩 넣어서, 이거 뭐야? 우리가 많이 들었죠. 아학편이죠. 아학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도 이거 가져온 거야. 뭐냐면 나머지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몰라. 책 그 수백 권, 수천 권 외우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해설지를 보고 제가 해설지 만들긴 했지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수절은 뭐야? 영도 때 이덕무가 진 거다. 이건 뭐야? 아동교육, 부녀자, 선비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절, 수신에 관한 교훈을 배우도록 현실적 교육에 맞춘 그런 어떤 책이다라는 거죠. 아동교육에도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희월남이라는 건 뭐야? 아희월남. 이거는 순조 때 장은이라는 사람이 가정에서 아동교제다라는 거. 그래서 우주 또는 한국적 문화를 담은 어떤 얘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하학지연함은 하학이라는 게 뭐야? 하학이 일상생활을 얘기해요. 형이 하학 이렇게 하잖아. 하학. 그래서 일상에서 지도하는 거. 일상적으로 그 사람이 도리를 지도하는 것을 하학진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야? 그리고 율곡이의 경묵요결에 있는 독서 순서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소학에 있는 것도 참조해서 사실 안정복 선생이 영조 때 만들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학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그건 제 필수 교재에 있잖아요. 기본세.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모르더라도 답을 알잖아요, 이거. 이걸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16번 같은 경우는 뭘까요? 자, 16번 좀 오래 걸렸네요. 이거 넘어오는데요. 자, 16번 봅시다. 자, 16번은 학점 인정된 거란 법률. 자, 이거 시험 보신 다음에 질문이 몇 가지 올라왔어요. 우리 에듀일에. 뭐냐면, 교수님 법령 외워야 되나? 이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번에 법령이 이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 법령 공부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었거든요. 잘 보세요. 학점 인정된 거란 법률상 교육부 장관이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학점 인정할 수 있는 거. 자, 근데 우리 학점 인정에 대한 법률, 학점이라는 거 어디서 쓰는 용어야? 대학 교육에 쓰는 거예요. 대학 학력 인정이거든요. 학점 은행제, 학습 계좌제 이런 것들을 보면 고등교육의 관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외국에서 대학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대학 교육 받은 사람 우리 대학에 우리가 편입시키고 뭐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대학원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봐주거든요. 학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학부 다니다가 대학원 갔다 오면 선수 학점 또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고등교육에서 쓰는 표현이야, 이 부분이. 물론 어떤 나라는 이 학점이라는 개념이 고등학교에서 선택과에도 많이 쓰이지만, 근데 일본 보세요. 그냥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이걸 스쳐 지나가는데,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중동교육에 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는 학점 인정해 준다? 근데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야, 중등교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학력 인정해 주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상하는, 이게 학점 인정제라는 게 대학 교육에 상하는 거지 중등교육에 상하는 게 아니거든. 답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다음. 근데 왜냐면 법령 그럼 뭔가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이거 어렵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있지 않을까 그런 거야. 여기는 그냥 스쳐 지나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대통령령, 대통령 나오면 또 이거 헷갈리고 막 미치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또,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나와. 시간제로 등록할 수업, 뭐 이런 것들, 무형문화재, 모르겠어. 이렇게 찍게 되는 거야. 근데 논리적으로 봐봐. 학점은행제는 뭐였어요? 바로 고등교육, 대학교육에 대한 걸 학점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교육 말이 안 되는 건 났어요. 근데 이거를 못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법령에 대한 두려움은 떨쳐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방직 강의할 때 그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법령에 대한 걸 따로 했잖아요. 행정법령에 대한 걸 따로 특강도 했어요. 여러분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안 보이면 직원들한테 연락하세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여러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지금 4월 다다음 주에 이제 개강하는 게 있거든요. 요약 강의 또 문제풀이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런 거에서 자세히 이제 우리가 배워야죠. 자, 일단 요거 문제는 의외로 쉬웠는데 법률 그러면 이제 학을 띄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17번 교육정책 결정. 이거 제가 너무 치열하게 설명해서, 왜냐면 이건 제가 그림을 뭐로 그렸어요. 좌우로 막 그려. 그래서 좌측에 점증 모형이 있고, 그 다음 맨 오른쪽에 합리성 모형이 있다. 딱 가운데 있는 놈이 혼합 모형이다. 요 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옆에 최적화 모형이 있고, 요 옆에 만족화 모형이 있다. 그래서 요 5개, 그리고 옆에 쓰레기통 모형은 번외, 이렇게 깍두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십시다. 이 그림을 이제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이 그림 때문에 금방 기억해. 왜? 합리성 모형은 전지전능한 지도자. 근데 여기 만족화 모형과 점정 모형은 지도자가 능력에 제한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한된 수의 대안을 탐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탐색한다. 자, 1. 혼합 모형은 중간에 있는데 이런 뭐야? 만족 모형 이상주의는 뭐? 이쪽이 이상주의. 이쪽은 뭐야? 이쪽으로 가서 현실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만족 모형이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이상주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합리성 모형으로 써야 돼. 이건 합리성 모형의 이상주의와 그다음에 보수주의는 뭐야? 이거는 바로 점증 모형이죠. 점증 모형이 가장 보수적이야. 왜? 현실이 약간만 향상된 정책을 취하자. 이런 거야. 근데 여기는 뭐야? 제가 대통령 되면 이거 이런 거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굉장히 저항적 대통령을 보이는 분들. 특히 국민들한테 뭐야? 여러분한테 제가 세금을 이만큼만 쓰면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여러분한테 이득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이상적인 걸 줘요. 근데 여기는 보수인 거야. 야, 요만큼만 고치자.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국민들이 이렇게만 원해. 이렇게만 하자. 너무 심하게 기억하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점증 모형이에요. 이게 틀렸죠. 옳은 거 찾는 거네.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점증 모형은 인간의 이성 합리적 행동에 이거는 이성 합리성 나오면 어떤 거야? 바로 합리성 모형. 그러니까 얘가 여기 거예요. 이쪽 거라고. 그러면 점증 모형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기존의 정책당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만도 많은. 굉장히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설명하는 건데 이게 여기 있네. 제한된 수에 대한만 검토한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답이 뭐야? 3번이겠네. 만족 모형은 뭐라 그래? 이 점증 옆에 있어요. 혼합형 옆에 있지만 만족 모형 최선의 결정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건 없어. 이상주의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합리성 맞춰간다. 제한된 합리성 뭐야? 국민들의 의사, 그들의 감정. 그래서 이걸 주관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경제적 합리성. 제가 얼마나 또 돈을 투입하면 여러분한테 이득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바로 뭐야? 경제적 합리성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얘들은 경제 합리성을 좋아해. 최적화 모형이라는 거는. 근데 뭐도 좋아해? 초합리성. 그래도 구성원들의 어떤 의견을 조금은 들어봐야지. 그래서 구성원들의 주관적 견해, 직감 또는 창의적인 견해는 좀 들어봐야지. 그걸 초합리성. 여기는 초합리성. 그다음에 여기는 뭐야? 큰 거는 합리성 모형, 이상주의적 모형으로. 국부적이고 갈등적인 어떤 구체적 사항들은 점점 모형으로 가는 이 병합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만족화 모형은 주관 합리성. 사람들의 감정. 만족이란 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내면화된. 그러니까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 합리성. 그거 뭐냐면 주관적 합리성이야. 그리고 만족하는 정책. 그리고 점점 뭐야? 사람들 다수결의 의견을 들어봐. 그래서 그걸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쪽으로 가면. 점종명으로 가면.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건 안 해. 그래서 다 국민 투표해 보자는 거죠. 뭐 다리 하나 나도 국민 투표해야 되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도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지려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보수주의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건 답이 딱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재수강생들은 아마 그래도 8, 90%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아마 지금 후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메일이라든가 질문을 받거든요. 에듀일에서. 근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제가 다 알았는데 이상히 그때는 내가 미쳤는지 왜 그쪽으로 체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참 재밌게도. 어떤 분은 막 교수님 모의고사 만든 거랑 너무 똑같이 나왔어요. 막 그래요. 그죠? 근데 제가 그걸 착각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문제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18번. 이것도 제가 무지 강조했어요. 왜냐면 테일러라는 사람이 교육행정의 과학적 관료론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육 과정에 테일러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이 테일러라는 과학적 관료론이 1911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테일러라는 사람이 1950년에 교육과정 또 1949년이라고 그래요. 이 30년 이상의 갭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갭을 메운 사람이 누구냐면 보비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 교사 임용 시험에서는 보비트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사실상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이 행정에 영향을 준 사람이라서 학교 행정에 영향을 준 사람. 그러니까 학교 행정이라든가 교육 과정에 아이디어를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빗이에요. 보빗이라고도 해요. 보빗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을. 근데 보비트인데 이 사람이 과학적 관료는 누구일까? 이게 원래는 누구야? 테일러라는 사람일 거예요. 테일러 아니에요. 교육 과정의 테일러는 물론 이 과학적 관료를 만든 테일러 거의 보비트에서 테일러로 합리적 교육과정 생각하지만 이 사람 학교 행정에 뭘 줬다? 학교 행정에. 그래서 이거는 원래 테일러가 의도한 거야. 왜?
학교 교육에서 낭비를 최대한 제거한다라는 거죠. 낭비가 있다. 그 낭비 중에 대표적인 게 뭐야? 교사가 어떻게 한다?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화, 분업화와도 관련돼요. 분업화라는 거 다른 말로 이걸 전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는 가르치는 일, 행정관은 그래서 교육 행정직을 따로 뽑아야 되는 거야.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생은 어땠을까? 70년대, 80년대. 체변봉투, 12지장 요충 뭐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이 회충 이런 거 본다고 그래가지고 체변봉투를 다 걷었어요. 선생님이 한 반에 60명 고등학교 막 될 때. 그리고 또 뭐 있어? 뭐 정치권에서 뭐 동원하면 거기 가야 돼. 에? 여의도 광장 옛날에 지금 공원이지만 여의도 광장에서 뭐 이은평 대위가 뭐 미국이 몰고 왔다, 북한 탄 뭐 칼기 격추됐다 그러면 교사들이 학생들이 이끌고 가야 돼. 뭐 아프리카에 가봉 대통령 오잖아요. 그러면 인공포프 쪽에서 학교마다 할당돼가지고 교사들이 다 이끌고 가요. 그러니까 투표 때부터 투표 개표하느라고 그렇고. 그러니까 교사들을 말이죠. 뭐 무슨 종으로 부렸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하고 행정 각종 잡무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 옛날에 교사 진짜 싫었어요. 이거 교사를 안 했어. 왜? 프론티어 정신이 없다. 그래서 교사하면은 좀 고지식하고 꼰대 기질이 있다라고 했어요. 왜? 자기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1911년에 테일러가 만들고 보비트가 그 12년에 적용할 때 뭐라 하냐면 학교 행정 전문가 따로 있고 가르치는 교수 전문가는 교수 전문가 해야지. 이런 거. 근데 여기 4번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옳지 않은 거지. 얘가 답이래. 그러니까 낭비 요소 제거하고 학교 시설도 좀 활용하고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작업 능률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표준적인 어떤 작업들을 해놓고 교수 기계도 만들고 해서 교사의 수도 줄이자 이런 거지. 그렇게 된 거지. 교사의 수를 줄인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죠. 뭐 컴퓨터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비인간적이다 해서 비난을 많이 받지만 이 이론이. 그래서 답은 4번. 4번이에요. 이 제 책에 기본서에도 있고 요약집에도 똑같이 다 있습니다. 이게 다 있어요. 다 있어. 기존에 가르쳤던 내용의 싱크로율이 거의 90%입니다. 90%예요. 시험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교수님, 우리가 이 에듀윌에 사는 모의고사가 시험에 빗나가서 일부러 출제하는 거라는데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냈어요. 어떤 교사든 어떤 강사든 말이죠. 자기가 가르치는 게 시험에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모의고사 냅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로 문제를 많이 만들고 또 이론을 갖다 요약을 해줘요. 모의고사에서 할 때 다른 게 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피드백 해주거든. 그 익숙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적중이 중요합니다. 적중. 기본 이론에서 하나도 안 가르친 게 나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안 가르쳤는데 그게 다 나왔다. 그럼 문제가 있고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건드려줘야 돼요. 비슷한 문제라도 건드려줬을 때 그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죠. 왜냐면 여러분 익숙해야 되거든. 익숙해야지 문제를 풀죠. 자, 호이미 스케일 이것도 제가 설명을 잘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잘했다? 뭐 제 자화자찬인데요. 왜 그랬냐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 이게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게 개방풍토, 폐쇄풍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몰입풍토라고 하면 이걸 보통 참여풍토라고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게 비참여. 일타풍토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누구냐? 교사가 참여하냐, 교사가 비참여하냐라고 제가 주체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개방풍토는 교장이 굉장히 통제적 행동보단 지원적 행동, 협력적 행동, 경청하는 행동, 그러니까 협조적 행동을 그리고 교사들은 서로가 과업에 헌신하고 서로 친밀하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상적 형태가 개방적 풍토예요. 여기 설명이 좀 다르지만 여기 교사가 지원을 위주로 많이 하는 거. 근데 여기는 폐쇄풍토는 교사가 통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통제. 그리고 여기는 교사들이 개방풍토에는 잘 협력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교장들도 잘 협력해요. 근데 폐쇄풍토는 교장과 교사가 서로 반목하고 교사들은 그 교사끼리 사이에서도 서로 반목해.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교장도 통제만 하고 자기 비효과적인 어떤 방법에 몰입하고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죠. 이건 모래 조직. 모래는 이렇게 뭉치면 안 뭉쳐지잖아. 근데 이거 잘 끈끈하게 뭉쳐. 근데 몰입풍토는 뭐야? 참여풍토야. 교장은 비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란 말 틀렸어요. 비효과적이고 아주 딱딱한 통제, 지시만 해. 지원적 행동, 뭔가 말랑말랑한, 그리고 우리를 조력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지원적 행동을 안 하는 거야. 교사들한테. 그리고 교사들은 뭐야? 높은 전문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반대야. 이 참여풍토는 교장은 비참여적이지만 교장이 몰입, 즉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그래서 주어로 뭐라고 그랬죠. 이 교사가 주어요. 이거는 교사가 전문적인 어떤 높은 전문적인 적적 수업. 그래서 교사끼리 협력도 잘하고. 그러니까 개방적 풍토의 교사가 여기 내려온 거야.
그리고 폐지역봉투의 교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그 반대죠. 일탈봉투는 뭐야? 교사들이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교장은 개방적이고 상당히 지원적이지만 교사들은 뭐야? 교장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불화, 교사가 적적이고 전문성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맞죠. 답이 안 돼.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아. 얘가 답이에요. 3번이 답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도 막 나타내 준 적이 있어요. 요약도 한번 다시. 왜냐하면 다른 게 나올 수 있어. 지방직은 그 국가직과 싱크로율이 한 7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또 나올 가능성이 70% 정도 이상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봐야 됩니다. 지금. 자, 맞아 문제로 벌써 맞아 문제로 왔네요. 자, 맞아 문제. 자,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예산 편성 기법. 와, 이것도 제가 기본 과정 때 1, 2월부터 뭐 작년에 뭐 어떤 강의에서 계속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어떤 분이 이제 메일이 왔는데 제가 딱 제 강의를 4개월 들었대요. 그러면 올해가 요번 달이 4월이지만 3월, 그러니까 12월부터 들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자기가 점수를 확인해 보니까 한 85점 맞았대요. 4개월이면. 그러면 한 2달 더 줬으면 90점 맞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고맙죠. 솜처럼 그분이 잘 흡수한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저는 똑같이 가르쳤는데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는 거지. 솔직히 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말이죠. 자, 일단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예산 편성 기법. 그래서 여기까지 잘 이해 못한다.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업이 무엇인가를 표시한다. 이거는 뭐가 있냐면 기획 예산 제도도 그렇고 성과주 예산 제도도 그래요. 근데 품목별을 사업적으로 안 해. 그냥 품목으로만 나누니까. 연기준 예산은 그냥 사업의 유효성만 보는 거야. 매년 0으로 쳐가지고 어떤 기존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서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한 게 연기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안 돼요. 품목별도 이거 안 돼요. 첫 문장에서 목표와 관련돼. 사업의 목표, 그에 따른 소요자선, 어떤 필요한 비용, 이 두 개가 딱 걸려요. 첫 항목으로는 이 두 개 딱 걸려. 근데 두 번째, 예산 관리에 치중한다? 근데 이 기획예산제는 계획에 치중해요. 계획을 소홀히 한다? 이거는 계획을 소홀히 하는 게 얘들이 계획을 소홀히 하는 거거든. 대부분이.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사업의 장기적 어떤 안목, 시계라고 그래요. 중장기적 시계를 통해서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해요.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소요될 자원들을 우리가 쫙 세금을 걷고 세수를 확보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국가가 행정부가 하는 게 바로 기획예산제도예요. 그래서 매년 말에 보면 뭐 국회 뭐 내년도 이 예산에 대해 통과한다 안 통과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게 기획예산제도거든. 그리고 품목부 예산제도는 우리가 입법부 국회가 국정감사할 때 장관 이거 돈 어디다 썼습니까? 대통령 정부의 뭐 이거 브로치 산 거 이거 이런 것들 다 품목부 예산제도 또 할 거야. 근데 솔직히 그 브로치 그건 얘기하지 맙시다. 일단 그런 것들 조목조목 내가 기억도 못하는 걸 가지고 자꾸 끄집어내는 거야. 이거 국정감사에 그렇게 나와요. 이게. 근데 이거는 장기적인 사업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소홀히 여겨요. 이게. 근데 성과주 예산제도는 뭐냐면 이 계획을 소홀히 여겨요. 얘가. 기획예산제도는 계획을 중시 여기지만 얘는 계획을 소홀히 여겨요. 이 성과만. 회계 책임이 불분명하고 계획을 소홀히 한다. 근데 뭐냐? 필요한 비용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 이 목표를 달성했는가. 이런 성과만 우리가 측정하려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계획에 대한 거는 좀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 답이 성과주 예산 제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획을 소홀히 했다. 이건 계획을 중시하거든. 나머지 계획이 다 소홀히 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가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두 개 이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세상 우리가 일몰법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목표관리제도 이런 것들이 시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다 봤습니까? 국가직 9급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쭉 한번 봤어요. 아주 짧은 1시간 정도의 강의입니다. 근데 이게 기준의 기출문제 또는 우리가 선생님이 기본 강의에서 아주 강조했던 것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에서 90% 이상 나왔어요. 90%. 한 문제만 제가 프로이 특가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자 어쨌든 다음에 지방직에서 제가 100% 적중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요약 강의, 문제풀이 강의 끊임없이 참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끈기 있게 그때까지 건강하게 승리합시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